반갑습니다. 황건태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만 네.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네. 한번 그냥 시원하게 통편집 당해가지고 네. 제가 또 이번에 좀 준비를 또 나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도 약간 아사리판이에요. 레고랜드가 이제 그 가스가 가득 찬 거에 이제 약간 스파크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었어도 터졌다. 그 여러분들 건물 짓는 게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대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대출도 막히고 신축은 그나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대출이 워낙 규제가 좀 강해지고 이제 시장에서 금리 오르면서 미국이랑 중앙에서 그냥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거의 뭐 국채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시장에 아예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PF는 물론이고 이게 제가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소규모 시장도 타격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대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신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경매나 뭐 상속, 증여, 그다음에 부동산 가서 사는 일반 매매, 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신축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냥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 굉장히 전문성 있고 뭔가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뭔가 나는 좀 못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단순화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축의 원리는 간단해요. 일단은 그 건물을 짓는 원가가 있어. 원가를 들여서 짓는 거죠. 짓고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합니다. 개발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죠? 엑시트를 하지. 스펠링이 맞나? 엑시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부동산 매입을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이 엑시트에 있는 파트일 뿐이고 일단은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원가가 얼마냐? 이게 취득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짓는 행위가 뭐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경매 가가지고 입찰가를 얼마나 쓰느냐 그 입찰가가 그냥 원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토지비죠. 토지. 땅값이죠. 땅값.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비, 공사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대비용인데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일단 설계비도 들고 그 다음에 뭐 감리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취득세. 근데 이런 거는 부동산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금리가 있죠. 이자.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금리에 영향을 받겠지. 이자. 요 세 가지가 있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건물을 취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행위 자체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또 그 파트별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 세 가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산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이제 개발을 한다. 요것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취득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엑시트하는 방법이 있죠. 엑시트하는 방법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분양이죠. 분양. 이거는 이제 분양 또는 매각이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할 수가 있죠. 임대. 그래서 이제 분양이나 매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임대라는 거는 보유죠. 보유 또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뭐 이거에 들여서 이제 짓는데 결국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내놓느냐 이제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도 보면 아파트를 뭐 얼마짜리를 사가지고 뭐 올랐을 때 팔면은 그 차익이 얼마냐 사실 그 차익이 이거거든요. 요 5가지만 봤을 때 요 5가지의 각 파트별로 봐가지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요 5가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토지죠. 토지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대지 지분,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상품성을 보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토지는 진짜 토지겠죠. 토지인데 그 한 5, 6일 전인가? 이제 아파트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한 0. 몇 프로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막 몇 억씩 떨어지잖아요. 개별 아파트로 보면. 그렇죠. 아파트는 보면.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에 제가 요즘 임장 다녀보면은 토지도 떨어지긴 해요. 토지도 떨어지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0년 동안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 땅값 추이를 보면은 IMF나 리먼 사태 때 아파트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토지에 대한 그 시세를 보면은 그때는 대부분 보합이었어. 보합이다가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뭐 쌀 때가 가장 싼 날이 언제냐 하면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이런 말이 사실은 이 토지에서 비롯된 말이라서 토지가 지금 사기에는 가장 최적기다. 예. 왜냐면 뭐 예전 제가 불과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땅 이제 사러 가잖아요. 가면은 막 계약할 때 막 1, 2천씩 올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 보면 매물이 한 6개월 이상 쌓여있는 매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소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이제 매도자들도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만큼 안 팔리니까 그만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내놓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만큼 몇 억씩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토지도 조금은 떨어진다. 보합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최적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땅을 산다라는 거 봤을 때 컨디션은 이거는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굿.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공사비도 땅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철근값, 그 다음에 시멘트값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뭐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컸고 그게 조금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게 공사비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PF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공사비가 늘어나서 공사가 조금 멈칫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사실은 PF 터지기 전부터 사실 공사비 때문에 이게 멈췄던 거니까 이제 그런 큰 현장도 많이 멈췄고 소규모 현장 같은 데도 빌라 업자분들이 막 1년에 4, 5개 하던 분들도 이 공사비 때문에 그냥 4, 5개 하던 거 한두 개만 하고 막 그래서 그만큼 그 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좀 빡센 만큼 수요도 줄어드니까 이게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건물 지을 때보다 지금 철근값이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내려가긴 해서 요것도 조금 뭐 보합이거나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낫배드지. 배드가 I야? A야? B야? 토익 공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공사비도 보면은 그 작년에 외부 요인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조금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땅값이랑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 건설업자 분들도 그래요. 공사비 가장 싼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오늘이 제일 싸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외부 요인이 조금 사그라들고 그 다음에 요즘 PF 때문에 또 더 건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오르진 않을 것 같아서 뭐 하게 되면 공사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것도 평당 800 하던 게 다시 예전 수준으로 막 평당 500까지 내려가냐 이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보합이거나 조금 더 싸게 지을 수는 있는데 길게 보면 나중에 시장 좀만 좋아지면 금방 공사비도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길게도 아니야. 한 2, 3년만 지나도 한 평당 1000만 원은 그냥 갈 것 같다. 부대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자를 많이 생각을 하죠. 이자 생각하는데 이자는 확실히 나빠졌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많이 안 좋아졌죠. 네, 거의 뭐 이거는 완전 쉐이야 쉐. 이거 그냥 꽝. 쉐에서는 좀 그런가? 나쁘다보다 더 안 좋은 게 뭐가 있어? 아무튼 이거는 완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통 뒤에도 때 얘기하겠지만 작은 거 건물 지을 때 보통 대출을 10억 초중반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건물 짓는 게 6개월에서 1년 보면은 이자를 제가 보니까 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 1년에? 1년에. 근데 그게 요즘에는 거의 한 1억까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거 짓는 것도 한 달에 지금 내는 이자가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자만요? 이자만 한 달에. 그 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 다 합쳐서? 지금 빌라 현장 하나만 대출 다 받지도 않았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중반? 그건 이제 공사 올라가면 대출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전 같았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천만 원 해서 거의 한 2배 오른 것 같아요. 2배. 그래서 요즘에 공사비 대출이나 이 땅 살 때도 대출 받는 거 금리가 거의 한 7%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받을 때만 해도 거의 한 3, 4%였어.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오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분양이나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원가를 사서 개발하는 요 기간 내에만 이제 빌려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거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총 보통 뭐 못해도 막 20억, 크게는 막 몇십억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또 비중이 적어요. 뭐 한 달에 2,000원이니까 굉장히 커
커 보이지만 한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데 사실은 한 60억, 70억 들어가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금리가 비중은 좀 작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자로 낼 금융 비용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1억이나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금리가 오르더라도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분양가를 1,000만 원씩만 더 받아도 사실은 16개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16개거든요. 그럼 1,000만 원씩만 더 받아도 벌써 1억 6천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조금 이것도 문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네. 분양 매각하거나 엑시트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놔서 보유해서 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일단 분양 시장을 보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짓진 않잖아요. 네. 지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이제 뭐 다가구 지어서 팔거나 빌라 지어서 파는 건데 이 분양이나 매각 시장이 어떠냐? 이것도 완전 쉐시예요, 이것도. 개쉐. 아파트도 쉐시니까. 이거는 개쉐시야. 아파트는 완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아파트는 굉장히 지금 하락폭이 꽤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잘 안 팔릴 뿐이지,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투룸이 그냥 서울에서는 보통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분양한다고 하면 4억, 5억에 내놓으면은 거의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조금 약간 낮춰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처럼 막 1, 2억 낮추는 건 아니고, 뭐 3억 후반이나 4억 초반, 이렇게 해서 좀 낮춰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같은 경우도 지금 받아줄 때 대출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팔 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매각하는 건 좀 애매한데, 일단 이 토지에서 이 노후주택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사는 거는 이제 굿이다. 아니,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지어서 파는 건 개슈엣인데, 우리가 살 때는 왜 굿이냐 했을 때, 이게 굿인 이유는 사실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아파트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품인데, 이 땅이라는 거는 공급 자체가 별로 없어. 애초에. 그 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애초에 공급 자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수요가 좀 많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땅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도 개박살 나는데 채권 시장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장난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현찰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가장 위험할 때 안전자산이 금 아니면 땅인 것 같아. 근데 그 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부동산이라는 큰 틀에 있지만 거기서도 진짜 땅이기 때문에 이 토지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좀 약간 맞물리는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아까 기사에도 보면은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절벽인데 지금 단독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개발을 할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꽤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반 정도가 서울이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서울이야, 거래되는 게. 그래서 그 거의 땅으로 좀 몰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간 인서울 쪽에 단독 다가구가 그나마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 매각 실시인데, 그 다음에 임대는 어떡하냐? 임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겠지. 네. 요즘 전세 어떻죠? 아파트 전세가도 많이 내려갔죠. 네. 뭐 지금 돈 돌려주기 바쁩니다. 네, 지금 역전세 나가지고 집주인이 뭐 월세를 준다며. 역월세. 예, 역월세.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원룸이나 빌라나 뭐 다가구 같은 거 전세. 이것도 사실은 좋진 않아요. 이건 not good. Not good. 근데 이 전세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파트랑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전세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사실은 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 좋은 거는 그 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그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야, 이거면 그냥 월세 가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소규모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자체가 은행 상품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중기청이나 버팀목 이런 걸 쓰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금리 오르는 이슈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조금 올라가긴 하잖아요. 올라가긴 하는데 거의 아직도 저금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전세가 안 좋은 게 이제 약간 심리인 것 같아요, 심리. 그래서 요즘에 그 전세 사기라는 게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저금리로 전세를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심리적으로 전세 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이런 시장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해서 전세 같은 게 not good인 이유는 일단은 심리적이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금리지 뭐, 금리. 금리.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는 not good인데, 그럼 월세로 가면 월세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굿입니까? 예, 굿이에요. 사람들이 일단은 이 수요 자체가 어디로 가진 않거든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전세로 가자니 뭐 금리도 오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많이 가. 근데 월세로 많이 간다는 거는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거고, 월세방이라는 게 또 이게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시세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에도 거의 5평짜리가 1050이었는데 요즘에는 반지하가 1050이야. 그리고 막 지상 같은 경우에는 1060, 70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방이 좀 넓다 이래버리면은 거의 한 80, 90까지도 가거든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월세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월세가 굉장히 지금 세팅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사비는 사실 납배드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만 납배드인 게 아니고 항상 납배드야. 그러니까 언제 하더라도 사실은 뭐 공사비 자체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중립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부대 비용이 이게 좀 안 좋죠. 금리가 좀 안 좋다. 빨간색. 근데 토지는 오히려 지금 좋죠. 토지는 오히려 좋아. 그래서 사실은 토지를 사거나 공사비는 뭐 공사비는 언제든 상관없고, 땅을 사기에는 지금 약간 최적인 것 같고, 근데 금리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 조금 뭔가 이 사업 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분양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양.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분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분양하면은 이제 그 마포대교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 레고랜드가 개발 시장이 크게 보면은 아파트 오피스텔 짓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큰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좀 작은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큰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이유가 은행에서 그 PF를 해줄 때 이 유동성 확보 때문에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도 뭔가 이제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은행채가 안 팔리는 거야. 은행채가 안 팔리니까 돈이 뭔가 회수가 안 되고 유동성이 없으니까 지금 또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대출을 다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실은 이 PF, 큰 사업을 할수록 그 레버리지에 대한 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만약에 200억, 3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 돈은 5%에서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게 확 레버리지가 클수록 안 됐을 때 크게 무너지는 거고, 이 소규모로 가면은 이것도 레버리지긴 하지.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70%, 80% 레버리지 하니까 그것도 크지만 사실은 이 규모,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작고, 그 레버리지 비율도 PF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비율이 그나마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따가 얘기할 건데 PF는 막아놨는데 대출은 아예 숨도 못 쉬게 하진 않았어요. 좀 찾아보면 숨을 쉴 수 있게 하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봤을 때 뭐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받아주는 쪽에서 안 받아주니까 좀 이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임대로 봤을 때는 전세는 좀 별로. 지금 우리가 전세 세팅하면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가 없는데 우리가 대출은 받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현금 흐름이 없이 전세로 만약에 보유를 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내일 세입자 하나 갈아 끼는데 전세인데 반전세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월세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월세를 해야 된다. 월세로. 임대 중에서도 보유를 투자하는데 약간 월세로 간다. 그래서 임대에서 보유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익률이죠. 첫 번째가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의 함정에 또 빠지면 안 돼. 두 번째가 시세 차익이거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나빠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땅값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 조금 보합인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좀 나중에 좀 풀리면 또 오르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본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하는 게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률만 보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당장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월세를 받아서 세팅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 수익률의 함정이에요? 수익률만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데 월세가 11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남는 게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거 건물 짓는데 한 10억이 들어갔어. 근데 내 돈 10억 넣으면은 은행에 넣으면은 지금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하면 1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수익률 때문에 굉장히 이걸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10억 들여서 샀던 건물이, 이 건물이라는 건 나중에 또 게임이라는 건 팔 때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한 5년 뒤에 내가 이걸 15억이나 팔았다. 그럼 또 1년에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억도 어찌 보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장에 다달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다 같이 했을 때 총 소득을 그 5년으로 나눠보면은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제가 대충 개념 정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총평 가겠습니다. 지금 가면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이거의 이점을 살려야겠죠. 그죠? 이점을 살려야 되니까 땅을 싸게 매입해. 임대 후 보유한다. 이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땅을 싸게 매입해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고 그 다음에 월세 임대 후 보유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신축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테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땅을 싸게 산다는 거는 뭐 금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경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출 최소는 내 돈이 많아야 되는. 그렇죠. 내 돈이 좀 많아야죠.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금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한도도 많이 줄었어요. 한도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찰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벌기가 쉬운 시장이 됐습니다. 대출을 최소화하라는 게 금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의 아니게 대출을 많이 못 받아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월세 임대를 하면서 좀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표님 그 빌라 세 필지에 합쳐갖고 하는 거 네. 그 지금 거의 뭐 몇백만 원 중반 네. 이자가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 네. 언제까지인데요? 분양될 때까지. 아 임대로 아니고 분양으로요? 근데 그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좀 설명할 건데 이거를 분양이 그때도 만약에 안 된다. 아니 개쉐시라면서요. 개슈엣이지. 근데 이미 나는 이거 개슈엣인 거 알기 전에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분양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월세 세팅으로 가야지. 그때죠. 심란해. 한 달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몰랐지. 그때 계약 여름에 계약할 때까지만 네. 해도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요즘에 이거보다 이게 시장이 더 좀 각광받고 있어가지고 돈 있는 분들은 빌라 짓는 게 아니고 좀 근생을 많이 사더라고요. 근생. 대출도 많이 받고 하니까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 또. 이거는 약간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은 아닌데 이제 건축법이 있어. 건축법. 여러분들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막 민감하고 저도 막 한 달 이자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 건축법 강화돼가지고 이 원가 오르는 게 훨씬 커요. 사실은 이 금리는 사실은 뭐 4%대가 아까 제가 뭐 지금 막 7%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 거의 2배 올랐으니까 뭐 엄청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물론 금리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이게 결국에 이 사업하는 기간 동안만 쓴다라고 하면은 총 금액으로 치면은 이 사업비 전체, 이 원가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 건축법 강화는 한 번 뭔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어디 불이 났어. 불이 나면 그 다음부터 건물 지을 때는 유리를 다 방화창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방화창으로 바꾸면 그 창문이 건물에 한두 개야? 한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방화창,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터지지 않는 그런 유리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 유리값만 벌써 일반 창보다 방화창이 한 두세 배 비싸거든요. 막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파크 그 건물 짓다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뭐 길어지고 하니까 이 건축법이라는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은 지금 건물이 여기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 나면 여기 스프링클러에서 물 터지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건물이 6층 이상부터는 이거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5층까지만 짓는 거야. 6층부터는 이걸 해야 되니까. 이 스프링클러 하는 것도 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스프링클러가 이 수도꼭지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터질 물을 미리 보관해놔요. 상수도관으로 이걸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럼 그 물탱크 보관할 공간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한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층수 상관없이 다 스프링클러 설치하게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거 바뀐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또 한 1억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리에 비하면은 이게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대출 얘기를 할 건데 네. 대출의 핵심은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이 원가가 얼마예요? 땅값, 공사비, 부대비용, 알겠어. 원가 얼마 들어갔지? 30억 들어갔어? 지금 뭐 안 좋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100년 뒤엔 분양될 거 아니야, 어쨌든. 안 좋다고는 하지만. 분양되고 임대 놓고 어쩌고 하면은 여기서 수익이 생기죠, 그죠? 수익이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5억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3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35억에 판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방법만 다른 거지. 이 세팅하는 구성되어 있는 게 다른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30억을 투자해가지고 플러스 5억을 본 거잖아요. 네.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수익률이 얼마 안 되죠. 30억 투자해가지고 5억 벌면.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전세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갭 투자를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좀 수익률을 높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꼬마 빌딩이나 신축 같은 경우 이 수익률을 30억 투자해서 5억 버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25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내 돈이 5억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5억만 들어가서 5억을 번 거니까 수익률이 100%라고, 그죠? 그래서 이 수익성, 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게 대출이에요, 대출. 그래서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출을 생각 안 하면 그냥 크게 보면은 아파트를 사고 팔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원가가 뭐 들어가고 엑시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신축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뜯어서 봤는데 이거를 결정할 때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 돈 들어간 거 대비해서 수익성이라니까 그걸 결정하는데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대출이고 두 번째가 세금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출이 가장 큰 이슈니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는 분들이, 이거 지금 채널 보시는 분들도 무주택자는 없을 거야, 일단은. 네, 무주택자는, 일단 무주택자가, 나 건물 지어야겠지, 이 생각 잘 안 해요. 대부분 그래도 뭐 갭 투자라든 뭐 좀 해보시고, N주택자. 예, 뭐 그런 다주택자 위주로 많이 이제 보실 것 같고, 다주택자라고 쓰지만 사실은 다 아파트자지. 네. 다 아파트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명의도 이제 쓰다가 뭐 조카, 뭐 시어머니, 뭐 차남, 뭐 시어머니 뭐야? 시어머니 뭐 다 쓰지. 다 쓰다가 안 됐을 때 결국 가는 게 법인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 적폐들이 하는 게 결국 신축이거든. 신축이 이제 아파트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건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개법인 가지. 막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 했는데 네. 평당 막 1억 5천 2억 하니까 막 현타 세게 오고, 야 이런 게 막 이럴 바엔 내가 지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고인물들이 온다고 이제.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건물 지으려면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자, 땅을 산다. 말이 땅이지 사실은 땅이 없어. 땅이 없다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매물이 없어요, 서울에. 매물이 없고 그만큼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거는 공급이 되잖아요. 올리면 올릴수록 있고 용적률도 올리면 올려지는데, 땅이라는 거는 용적률이랑 상관없어. 오히려 건폐율이랑 상관있지. 그래서 이게 뭐 땅이 서울시가 막 확장하거나 아니면 바다를 메꾸지 않는 이상 사실 땅이라는 거는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꾸준한데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땅이 없죠. 물리적으로 다 건물이지. 학교 운동장 빼고는 진짜 땅 보기가 힘들잖아요. 도로나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 매물도 없지만 땅을 산다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노후주택일 거예요. 노후주택. 그렇죠. 이 노후주택 대부분 서울에 있는 거는 90년대 지어진 빨간 다가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살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게 노후자만 빼면 주택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릴 때 나는 내려야 되는데 타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휩쓸려 타지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이 주택이 아파트도 주택이고 저것도 주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사는 목적 자체가 다른데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아파트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규제를 주택으로 막 묶어버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법인이 주택을 산다. 이걸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어찌 보면 공급이잖아. 개발. 이 개발 및 공급이고 사실은 투자가 아닌데 싸잡아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대출이 안 돼요.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근데 다주택자인데 법인인데, 이 다주택자라도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돼, 사업자. 법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가 있죠. 근데 사업자에는 뭐가 있어요? 업종과 있고 업태가 있죠. 이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영위하는지, 그 사업자의 목적 자체가 뭔지, 존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가 업종이나 업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만약에 신축 판매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 쇼핑몰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지어서 파는 거다. 그럼 국가에서도 이제 개발 및 공급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노후주택을 사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멸실을 한다. 멸실 조건. 이러면은 대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된다. 대출이 됐었어요. 워즈구나. 예, 됐었어. 근데 이건 뭐야? 지금은 이지 대출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되냐면 7월인가 8월에 금감원장 바뀌었거든요. 야, 멸실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주택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발이고 씨발 안 돼 지금. 근데 얘네가 그 목적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야, 개발 및 공급, 지금 공급이 딸리잖아. 네가 집 지어가지고 막 새 집을 막 공급하는데 그걸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약간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지금 유통되는 대출 자체를 많이 막아야 되니까 야, 이 부분도 일단은 막아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막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좀 풀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즈가 다시 워즈로 되는 거는 23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왜 그때쯤으로 보세요? 그래서 보통 큰 시장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작은 시장도 뭔가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PF도 사실 이대로 막장까지 가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IMF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조치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좀 취해지다 보면은 작은 데서도 뭔가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하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안 되잖아. 어쨌든 지금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한 꼭지, 두 꼭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땅을 매입을 해. 계약을 하죠. 매수 계약을 하지. 매수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잔금을 치죠. 잔금을 치면은 소유권이 넘어오잖아.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죠? 이때 넘어오는데 이때는 주택이었잖아. 근데 잔금을 치는 순간 이제 주택이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잖아. 이 잔금 치기 전에 요때 주택을 상가로 바꿔. 또는 주택을 나대지로 바꾸는 거야.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때 바꿔버려요. 그럼 계약을 해놓고. 매도자의 협조 하에. 그치. 매도자가 허락한다고 해. 그래서 이제 매수 계약을 할 때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매도자가 오케이 해주면은 이제 중간에 잔금 치기 전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매수 계약할 때 이 매도자는 주택으로 판 거죠. 매도자는 주택으로 매각한 거야. 매수자는 이렇게 나대지로 했다. 그러면 토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잔금 때 대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닥치고 주택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토지로 살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잔금 치기 전에 없애버려. 또는 상가 그린으로 바꿔버려. 근데 상가랑 이런 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바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또. 자, 첫 번째가 제일 큰 이슈인데,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 매도자가 이 주택으로 매각하잖아요. 근데 이 매도자가 대부분 이 노후주택 있잖아. 20년 된 빨간 다가구에 보통 20년 동안 거주를 하셨어.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노후주택 90년도에 빨간 주택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했거나 그 당시 지으셨을 거라고. 그럼 취득가액이 엄청 낮겠죠. 근데 지금은 땅을 팔려고 하니까 뭐 평당 막 뭐 5천, 6천 막 이렇게 팔잖아. 뭐 입지 안 좋은데도 한 2, 3천에 팔면은 몇 억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엄청나죠. 양도 차익이 엄청나는데 거주를 20년을 하셨는데 그 양도세를 매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할머니들이 거품 물겠지. 그 양도세를 매기면 안 되잖아요. 오래 거주하셨으니까. 거의 비과세란 말이야. 그래서 주택으로 매각을 하면은 거의 비과세였어요. 비과세였는데 이거를 그전에는 이게 됐어. 비과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 시점으로 해주고 잔금 치기 전에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취득세도 유리하고 대출도 나오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됐는데 지금은 이 매도자가 주택으로 매각하는 기준이 계약 시점이 아니고 잔금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주택으로 매각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그전에는 계약 시점에만 주택이었으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잔금 치기 전에 계약금 받았으니까 대신 이제 중도금 좀 더 달라고 하지. 뭐 그건 상관없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이사 나가줄게. 대신 중도금 좀 더 줘. 그러면 이제 잔금 치면 잔금 치기 전에 상가나 나대지로 바꾸는 거지. 좀 공사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러면 매수자도 취득세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나오니까. 왜 여기서 안 되게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매도자가 만약에 잔금 시점이다. 그럼 잔금 때도 주택이어야 돼. 뒤로 밀렸네요. 네. 잔금 때도 주택이어서 그럼 매도자가 할머니가 지금은 내가 20년 동안 거주했는데 양도 차익이 10억이야. 내가 1억에 샀는데 지금 11억에 팔아. 10억에 대해서 그냥 비과세 안 하고 거기서 세금을 매겨버린다. 당연히 안 팔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이 더 잠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땅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거를 하니까 대출이 더 안 나온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신축은 못 한다. 됐다. 이러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았으면 내가 프레임 TV 안 나왔지, 그지? 그렇죠. 네. 대안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정확히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임장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의 사장님들 반응은 뭐냐? 주택을 나대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다시 질의를 해놨대. 그것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것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라도 되면은 뭐 상가로 용도 변경은 안 되더라도 나대지로 바꾸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나대지로 바꾸면은 이 사람도 비과세 받고 잔금 칠 때 대출 받을 때도 주택은 안 돼도 나대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매도자의 비과세 이슈. 두 번째 이슈도 있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거는 좀 심한데 아예 나대지도 대출이
안 되거나 적게 나와요. 왜 그러지? 자, 이거는 뭐 신축이랑은 아예 상관없는 거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 2022년 지금 11월인데 지금 은행에서 그냥 문을 닫았어. 문을 아예 닫아가지고 지금 뭐 나대지구 나발이고 뭐 아예 대출이 지금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보통 그 다음에 소규모 신축하는 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 때 거의 한 7, 80%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공사비의 80%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대지의 100%까지밖에 안 해줘. 그전에는 땅 살 때 요만큼 대출 받았어.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또 요만큼 대출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20%랑 여기 20%만 있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땅 살 때 요만큼 대출해줘요. 근데 이것도 나대지일 때만이야. 요만큼 또 건물 짓잖아요. 그전에는 요거에 또 80% 해줬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것만 해줘, 요것만. 한도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그 땅의 100%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공사비가 그 땅을 조삼 못 사지. 야, 그러면 씨발 땅은 야, 취득세만 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만약에 내가 건물을 안 짓겠다 이러면 이자 100% 내면서 금리 높은 거 내면서 버티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으니까 뭔가 건물을 지어서 아까처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건물 지을 거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기성고 대출이 막혔다. 그러니까 기성고 대출이 막혔다기보다 나오긴 나오는데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절적 요인인 거예요? 연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오르고 이제 막 그 레고랜드 사건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도 아마 풀어주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얼음 짱이네요. 아파트 시장 못지않게. 아, 장난 아니죠. 이쪽 신축 시장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미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현찰로 땅을 사놔요. 미리. 왜? 아까 제가 원가랑 매출 얘기했을 때 그 여기 분양 쪽은 안 좋고 금리는 올랐지만 땅 사기에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땅 살 때 지금도 거래도 되고 하니까 이럴 때 만약에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현찰로 사면은 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럴 때 돈 있는 분들은 땅을 싸게 미리 사놓는 거야. 그러다가 이 원가가 좋을 때 이점이 있을 때 사놨다가 저기에 빨간불이 파란불이 됐을 때 분양이 다시 화랑일 때 그때 개발해도 되거든. 근데 대출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요 시기에, 그래서 하락기 때도 돈이 있거나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미리 좀 선점해놨다가 좀 약간 좀 시장이 풀릴 것 같을 때, 금리 내려갈 것 같아, 그때 공사를 시작해도 공사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니까 그때 돼서 분양하면 또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전세 임대만 놔지더라도 사실은 대출은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세 임대만 놓고 대출을 갚아놔도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해방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분양해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제 아는 분이 사실 강남 쪽에 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아파트는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건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처음에 땅을 너무 싸게 사가지고 지금 건물 짓고 계신데, 지금은 그거를 지금 전세 수요도 좀 많이 낮아지고 시세도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지금 시세 반영해서 전세를 놓더라도 그냥 대출 갖고도 당장 수익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은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전세만 났을 때 일단은 안전하게 금리로부터는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천천히 생각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사실 기존에 들고 있던 아파트가 좀 몇 개 팔려야 그치. 땅을 사든지 말든지 하는데 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뭐 놀아야지. 뭐 골프나 치세요.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그 신축 강의 듣고 이제 나 이제 아파트 팔리면 신축하려고 미리 강의 듣는다라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 팔리면 하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땅 하니까 굉장히 막 크게 느껴지는데 서울에 땅 한 필지 사는 거 해봐야 보통 10억 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울의 신축 아파트보다 같거나 낮아요, 오히려 노후당하고가. 근데 오히려 대지 지분은 100%인 거고 나중에 좀 개발할 여지도 있고 하니까 좀 입지 괜찮은데 좀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이런 거 좀 잡는 것도 괜찮고, 이 나대지로 바꿔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뭐가 좋냐면 지금 나대지인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매물로 나온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할머니들이 그냥 팔았어. 할머니들이 그냥 팔았는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던 분들이 이걸 샀지. 대출 맡기기 전에 사가지고 이제 건물 부셨어.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막 금리가 오르는 거야. 금리가 오르니까 야, 이거 건물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고 공사비도 올랐다, 뭐 이제 공사자금 대출도 막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그냥 멸실해 놓은 상태로 그냥 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매물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만 봐도 그냥 아까 제가 나대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은근 나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려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나대지로 나와 있는 거를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대로 현찰박치기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멸시를 해.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나대지인 상태면 대출이 그래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좀 은행이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나대지인 상태로 해주는데 지금 주택인 상태를 안 해주니까 매도자가 비과세 때문에 주택인 상태로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찰로 매수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노후주택이 10억이야. 10억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멸실할 수 있겠죠. 소유권 넘어오면. 나대지로 만든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이때 은행에서는 나대지니까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왜 안 해줄까요? 너 이 땅 살 돈 있는데 왜 대출을 받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이거 매수를 할 때 근저당을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내가 나중에 나대지로 바꾼 다음에 대출을 8억을 받고 싶다. 근데 현찰이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후랭이가 나한테 근저당을 해가지고 8억을 잡아놔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나대지를 살 때 일단은 돈이 2억밖에 없어서 8억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빌렸다 해서 매수할 때 그걸 근저당권 8억을 잡아놔야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너 진짜 돈이 없네 하면서 그 근저당 지워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대출을 해버리는 거지. 근저당 깔끔하게 없이 그냥 자기 자본이 10억이 다 들어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근저당을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근데 진짜 10억이 찐으로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3, 4 금융권으로 가는 거야. 러시안 캐시. 네. 러시안 캐시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금리가 보통 1% 정도 합니다. 월. 네. 그런데 요즘 한 7, 8% 하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이런 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나대지로 하고 나중에 은행 대출로 갈아 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길어봐야 한 4개월? 이 정도 되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3, 4금융권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대부업이 좀 성행하고 있죠. 대출 하도 막히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수료도 많이 들고 금리도 많이 비싸긴 한데 내가 전략적으로 땅만 싸게 산다. 좋은 기회다. 라고 하면은 현찰이 없을 때는 이런 거를 좀 기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무조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미 나대지 매물. 요걸 그냥 매입하는 것도 괜찮죠. 사실 서울에 거의 별로 없긴 하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기존에 건물 지으려고 하던 분들이 심리적으로 이거 건물 지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금리가 올라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중간에 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가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눌려있는 거 현찰 있잖아요. 근데 건물 짓는 거는 좀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나. 그러니까 현찰로 이렇게 싸게 눌려있는 거를 사.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건축허가 받아놓고 건축하려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큰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내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깔끔하고. 그렇게 나온 것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누가 이제 남들이 포기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매도자가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지. 다주택자인 매도자. 이거를 잔금 전 멸시를 하면 돼요. 다주택자인 매도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잔금 전 멸시를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약간 좀 이건 유튜브에서 약간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은행이 있어. 국가에서 규제를 해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거든요. 그런 은행을 찾는 거지. 다 잊어버려도 5번이 쏠깃하다. 네. 지금 PF가 바뀌었잖아요. PF 시장. 여러분들 PF랑 제가 얘기하는 건 대출이에요. 대출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담보로 사는 토지담보대출,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의 일환인데 이제 건물 지을 때 미리 돈 좀 빌려줘. 왜? 내가 이걸 뭐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 데 쓰는 거고 건물 지으면 그게 자산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시공사, 건설사가 좀 보증을 해주고 빌려주는 그게 이제 기성고 대출인데 결국은 대출이죠. 근데 그 빌리는 대출의 액이 한 20억 밑에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대출로 가는데 대출 받는 금액 자체가 한 3, 40억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신협이나 수협에서 지점에서 해주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많이 하죠. 저축은행 PF에서 이런 거는 내가 해줄게. 넌 20%만 갖고 와. 내가 80% 대출해줄게. 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가. 대출 받는 금액이 막 100억대. 이런 엄청 큰 거 하는 거겠지.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하죠. 증권사 PF.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레고랜드 PF 여러분들 유튜브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이게 망한 거예요. 이게 망하니까 PF 안 해주니까 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갖다 쓰고 하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수지가 확 낮아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건설사가 도산을 해버리는 거야. 워낙 크니까. 근데 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에서나 돈이 막 10억, 20억이 많은 거지만 건물을 짓거나 은행 입장에서는 10억, 20억 빵꾸 나도 사실 그게 막 흔들림이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이제 많이 여기서 만약에 출혈이 심하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밑에도 막아. 약간 이런 지금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근데 씨발 대출을 해줘야 수수료도 먹고 이자도 먹는데 안 해줘.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놀던 애들이 일로 와. 가지고 소규모 시장을 좀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렇다고 막 뭐 원룸 건물 하나 짓는데 뭐 내가 한양증권에서 와서 이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어떻게든지 좀 뭔가 해보려고 이제 소규모 시장을 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제 이런 데 좀 해가지고 풀어주는 경우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가능한 금융을 찾는다. 은행도 지점마다 한도가 있잖아요. 지점마다 한도가 있어서 그 연말에 이제 대출 얼마, 올해는 얼마 해라 했을 때 그거를 다 해주는 은행은 빨리 문을 닫고 아직 못 해주는 은행은 빨리 하려고 하는 지점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11월인데 아직 다 대출을 못 해주는 은행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눈치 안 보는 지점장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어떻게 좀 잘 풀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대출을 풀어주고 또 수수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요 5가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황금돼지님 수강생분들이 문의를 하면 뭐 1, 2, 3, 4, 5번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좀 많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저는 6번을 얘기하죠. 아, 6번? 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는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전이네요. 또 수강생분들한테 뭐 이 5번 같은 거 한다고 또 하면, 강의하면 또 제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이런 사람이 뭐 얘기했다고 씨발 탁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치. 이런 것도 어쩌다가 한두 명씩 풀어주는 건데 영향력 있다는 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냥 1번을 좀 추천을 드리죠. 현찰로 매수해놨다가 미리 개발해놓고 일단 월세 임대 세팅,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월세 임대 세팅해서 현금 흐름 좀 만들고 나중에 매각하는 거. 분양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땅 사기가 지금 매도자가 좀 빨리 팔고 싶어 하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때 잔금 전에 멸실하는 거나 이런 조건들이 옛날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였는데 요즘엔 이거 아니면 아예 안 사니까 매도자들도 많이 깼어.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팔려고 웬만하면 잘 들어주는 시장이니까 그만큼 가격 조정이 할 여지가 많아요. 아파트처럼 막 2, 3억 후려치는 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조건 맞아주니까 이제 이럴 때 조금 싸게 매입해서 좀 기다렸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하나가 이제 경매로 이제 사는 것도 추천을 드려서 다음에는 이제 경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경매 얘기 하기 전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제가 약간 종목별로 좀 비교하는 거 좀 설명드리면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아까 그 건물을 짓는 게 경매나 상속이냐 증여냐 매매냐처럼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경매라 하더라도 우리가 경쟁해서 싸게 매입하는 건데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도 있고 상가를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신축도 마찬가지로 신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어떤 건물을 매입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단독 다가구겠죠. 원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건물주인데 주택인 거 주택인데 건물주 이런 거 우리가 서울에서 할 때 보통 오리곡 정도 필요하거든요. 자기 자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빌라 사가지고 나중에 재개발될 때 입주권 따내려고 빌라를 사잖아요. 그 사는 사람한테 파는 빌라를 지어서 파는 그런 그 빌라 분양하는 거 요거는 보통 10억 초중반이 필요해요. 서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마 빌딩. 저랑 강의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오동엽 대표님이나 그런 중개법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흔히 이제 많이 거래하는 꼬마 빌딩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나 마용성이나 그래도 좀 입지 좋은 데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한 20억 내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건 여러분들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디벨로퍼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시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진짜 뉴스에 나오는 건설사들 줄도산한다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건 뭐 에코티만 해도 20억 이상 필요하겠죠. 이 사업비에
비해서 이제 비율이 적은 거지. 저게 진짜 디벨로퍼. 이게 진짜 디벨로퍼죠. 황금돼지님은 나는 요 전에 요거 내 집 개집 짓고 있는 요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확 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잔잔바리로 크게 막 성공도 안 하는데 크게 뭐 이런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대출 금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대출 돼야 안 돼요? 대출이 안 되죠. 주택.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를 써라, 대부. 대출 받는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 기준에서 큰 거지 사실은. 적으니까 대부를 쓰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빌라 분양 뭐 이런 거 시행하는 거는 이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시행은 경기도 외곽 막 저기 막 지방으로 가면은 원래 나대지를 개발하는 거는 수월한데, 서울시에 있는 막 밀집 지역을 개발해서 막 아파트를 짓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나대지를 사라. 가능한 금융기관을 찾아라. 그다음에 빌라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대출이 안 되니까, 빌라 분양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분양도 안 되고. 딱 하나 치트키가 있어요. 딱 하나? LH 선매입되는 빌라를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하기 전에 사업 개발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LH랑 협의를 해서 미리 선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면은, 이거는 엑시트가 없죠.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 아까 제가 땅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분양 쪽은 빨간불이니까 임대를 하라 그랬는데, LH 선매입 조건이면은 그럼 대출이나 이런 게 되냐? LH가 매입하겠다는 확약서 한 장이면 다 됩니다. 치트키네. 네, 이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데 LH 선매입 확약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그냥 해줘. 그러면 저 LH 선매입으로 내가 빌라 분양을 해도 수익이 나요? 나야만 하는 거죠. 얼마에 살 건지까지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괜찮은데? 근데 요즘에 또 LH에서 막 그렇게 후려쳐서 사간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또 원래 시세대로 또 사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입지 좋은데 어느 정도. 우리 SH 김원동 사장님한테 파는 거지. 아, 그렇지. 강원도도 저지랄인데 LH라고 씹었죠. 이것도 잘 모르겠어, 언제까지 될지. 근데 LH 선매입 저도 지금 컨택하고 있는 사업지가 요거거든요. 지금은 일반 분양으로 하면은 너무 막 리스크가 많고 하니까 LH 선매입 조건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금융 대출 푸는 것도 LH에서 선매입 확약서만 있으면은 아무리 유동성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거는 해주니까. 그러면 LH는 그냥 다 사주는 거예요? 사달라면 사주는 아니,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죠. 뭐가 있죠, 기준이. 네, 네. 분양가 몇 억이야. 그렇죠. 그 자재에 대한 스펙도 있을 거예요. 스티로폼으로 짓게 그럼? 수습광 지금 드라이비트 뭐 이런 거. 그 조건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괜찮네. 저도 사실 이거를 다 해보진 않아가지고, 요즘에 제가 좀 약간 관심 갖게 보는 구멍이 이거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강생 중에서도 이거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출이 사실은 크게 이슈는 없거든요. 허약서 한 장이면 치트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꼬마 빌딩은 상가잖아요. 상가는 여러분들 야, 주택이 아니잖아, 대출 되잖아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택은 원래 안 됐고 상가는 됐죠. 근데 지금 뭐 나대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택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신축을 위한 목적이면 해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대출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맡고 있는 거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 상가니까 대출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꼬마 빌딩도 대출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자만 내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원리금 상환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거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수익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데 30억을 대출을 받아. 그럼 예전에는 이자만 냈고 내 돈 10억만 들어가고, 그 40억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이자 내고 그 수익이 몇 프로냐 이를 따졌는데, 지금은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30억을, 제가 그 기준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마다 다르겠지, 뭐 3년 안에 몇 프로를 갚아라. 그럼 예를 들면 30억을 빌려줬어. 3년 안에 10억은 갚아야 돼. 그럼 3년 동안 10억 분할 상환하는 거예요. 이자도 내고. 그러면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수익이 안 나거나, 그 어차피 내 돈 갚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딴지거는 분들은 없겠지, 후랭이 TV에. 설마 적폐들이 그런 얘기 하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금리죠. 여기 금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상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버리면 돼요. 사실은 대출도 받고 전세도 받으면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정 쫄리는 사람이면 전세 해가지고, 사실은 꼭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냥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도 전세 받아서 내가 뭐 돈이 좀 묶이더라도 대출을 안 받아버리면 사실 장땡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 대출을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거니까, 이제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꼬마 빌딩이지 않을까. 수익률이 떨어지면 매가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 금리. 꼬마 빌딩 지어서 바로 매각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바로 매각하는 거면 금리 좀 올라도 이자 뭐 한 1억 낼 거 1억 5천 내면 되지. 그 5천만 원 더 비싸게 팔면 되고 막.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유지한다 이럴 때는 사실은 원리금 상환에 금리까지 오르면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 이거는 사실 PF죠. 오늘 막 기사 보니까 막 단톡방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PF 막 수여를 해준다, 뭐 이렇게 뭐 신용 보증을 해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엑시트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분양은 아닌 거지. 건물이 하나가 다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세 위주로는 좋죠. 이제 전세면 내 돈이 좀 덜 묶이니까 좋긴 한데 전세로 놨을 때는 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대출을 다 갚는 건 좀 애매하고 최대한 대출 전세 받아서 대출은 좀 최대한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고, 더 좋은 거는 월세 세팅이라 월세 세팅해서 월세를 최대한 요즘 높게 받으세요. 높게 받아도 세입자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월세 받아서 금리 오른 거 다 상쇄시키고 나중에 합쳐가지고 이제 매각하는 거. 나중에 매각할 때도 월세 세팅 돼 있는 게 매각이 좀 더 수월합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출도 어느 정도 남겨놔야겠죠. 대출 승계 안 되는 게 제일 커요. 이 매각이. 대출 승계가 안 되는데 대출 승계만 풀어진다. 그러면 대출 껴놓고 월세 세팅했을 때 수익률만 좋으면 사실 주택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되니까. 빌라 같은 경우 엑시트는 분양인데 이거는 분양은 사실은 좀 애매하죠. 지금 분양은 애매하니까 LH 선매입을 하거나, 차라리 LH 선매입이 아니다 그럼 이것도 아예 임대로 가는 거예요. 임대로 아예 임대로 가는데 뭐 전세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 임대를 하는 건데, 전세 임대를 하게 되면 내 돈이 안 묶인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월세 임대를 하게 되면은 뭐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내 돈이 많이 묶이죠. 그런데 이거는 1주택인데 빌라 분양 같은 경우는 빌라를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유하는 거니까 주택수가 많아지겠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려면 무조건 건임을 해야 된다.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고 10년 보유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월세 세팅을 좀 빡세게 해놔야 돼요.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건임을 해가지고 10년 뒤에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당장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 10년을 바라보면 사실은 뭐 다 오르거든. 뭐 짜장면값, 단무지값, 뭐 땅값 뭐 다 오르니까 차라리 이렇게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통매각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내가 보유를 하고 싶다. 근데 원리금 상환이나 금리 때문에 사실 조건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직접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사용. 몸빵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업들을 많이 하죠. 결국에 사업하는 분들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상가일 거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땅값을 좀 저렴하게 사서 사옥을 지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하면서 그냥 업무 공간도 해소하고 월세 내는 것보다. 그래서 컨텐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건물 지어서 꼬마 빌딩 지어서 매각하려고 내년 봄에는 매각할 건데 지금 벌써 3층 올라갔어요. 그 방배동 그거요? 벌써 3층 올라갔고 올해 안에 이제 벽돌까지 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임대를 안 놓고 바로 매각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내가 임대를 놔버리면 이제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잖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빡세니까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컨텐츠로 이제 채워가지고 직접 이렇게 쓸 분한테 팔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임대를 안 맞춰놓고 바로 매각을 하면 좀 이런 수요자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 요거 엑시트는 뭐죠? 이거 뭐 분양 안 되죠? 꾸역꾸역 분양. 이거 그냥 망하는 거지 뭐. 할인 분양. 미분양. 제가 대출 풀리는 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완전히 풀리진 않아도 막 지금 뭐 나대지도 안 된다, 뭐 멸실 조건이어도 안 된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 되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이거 아파트 분양 풀리고 PF 풀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빨라야.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당장 이걸 하려는 분들은 수요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위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제 분야죠. 뭐 설계하고 시공하고, 단독 다가구 설계하는 거 쉽습니다. 설계 난이도 하, 시공 중상이에요. 중상. 중상. 네. 왜냐면은 이제 오히려 작은 거 할수록 더 어려워요. 네. 작은 거 할수록 더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빌라 분양할 때 이제 설계할 때 요거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 요거 좀 신경 써야죠. 시공은 중하. 그래서 요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금칠을 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목적이 전세 아니면 월세죠. 임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에 힘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쉽고, 시공은 너무 작고 조밀조밀하고 뭐 반지하도 파고 막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짓는 데가 막 서울 도심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도 좁고 레미콘도 안 들어가. 막 철거하려도 막 이렇게 막 긁어야 되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철거할 때 민원도 많아. 뭐 이렇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아예 커버리니까. 근데 설계할 때는 좀 내부 인테리어를 좀 위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임차 목적에 맡겼어야지. 임차 목적. 그 다음에 외관. 결국엔 상가인데, 상가는 건물을 짓는 이유 자체가 그 100% 그냥 사업자한테 임대를 주는 건데, 그 사업자가 그 식음료 업종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사무, 오피스가 들어올 거냐, 아니면 뭐 공장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뭐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가 들어올 거냐, 뭐 거기에 따라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조금 달라져야 되고, 내가 직접 쓸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게 제일 행복한 고민이지. 내가 직접 쓸 거를 건물을 설계하는 거면, 아, 여기는 직원들 휴게실, 여기는 뭐 내 대표이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야 되고, 이제 외관도 이 빌라랑 단독 다가구는 주택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파트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는데, 이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각양각색이에요. 크게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자기만의 개성 있는 그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관에 좀 신경을 쓰고 건물 디자인만 이뻐도 비싸게 팔 수 있다. 시공은 이건 이제 지하층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지하층. 꼬마 빌딩 기준이에요. 꼬마 빌딩 기준으로 지하를 파냐 안 파냐에 따라 시공 난이도는 달라진다. 방배동은 지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요? 네. 그럼 주차는? 그냥 자주식. 지상에다 2대, 3대. 그 정도는 1층만 좀 줄여서 하면 되는데, 그 지하라는 게 벌써 후랭이님도 지하인데 주차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이 정도는 가야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꼬마라고 썼잖아요. 꼬마 빌딩은 지하 주차장,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은 지하로 가는 램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램프가. 이런 램프 말고 이런 램프가 있는 지하 주차장을 깔려면 적어도 이 사무실에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나 막 이런 오피스텔 큰 시행부지지,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꼬마 빌딩은 지하 주차장은 없고, 제가 얘기하는 지하는 지하층, 임대로 놓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시공이 기간이 오래 걸리냐 안 걸리는지. 그 다음에 이거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거 설계는 100% 돈만 보죠. 철저하게 하나라도 더 뽑아내서 분양가를 그냥 얼마나 하나라도 더 받아낼까. 둔촌주공. 그렇지. 대부분의 설계 자체가 돈만 봐서, 물론 도면 분양이 잘 되려면 도면도 이뻐야 되겠지만 똑같은 면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집을 뽑아내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고, 시공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인테리어가 중요하고 뭐 이랬는데, 아예 이런 거 자체는 아예 2군 이상만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PF를 증권사 PF를 하는데, 그때는 시공사의 그런 것도 봐요. 기준도 보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빌라 분양을 할 거면 LH 선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건설임대 사업자를 해가지고 내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아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로 갈 거면은 지금 대출 시장이 사실은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그냥 세모다. 좀 어렵다. 근데 어려운 만큼 땅이 싸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현금이 있거나 좀 뭔가 이게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입해 놓는 거 추천드린다. 요거 세팅할 때는 전세 세팅보다는 그냥 월세. 그래서 추후에 매각하는 거. 대표님은 지금 현장 5개 돌아가고 있죠? 네. 종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이거 3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요거는 그래서 직접 사용 안 하고 바로 매각할 거고, 이거는 지금 분양인데 돼가지고 지금 약간 LH 쪽으로? LH 쪽으로는 이미 늦었고, 늦었어요? 지금 이미 건물 막 올라가려고 하고 했으니까 협의하기엔 좀 늦었고, 앞으로 내가 6번째, 7번째 거를 이쪽으로 눈여겨보고 있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는 그냥 분양인데 그냥 지금, 꽝이고. 요거는 지금 전세 위주였는데 대출 줄이고 월세로 바꾸고 있다. 이미 대출은 내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요걸 많이 하거든요. 요걸 많이 하는데 요거 푸는 게 지금 제일 숙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수강생들이 대출도 받고 전세 일으켜가지고 자산 좀 불려가지고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거를 제끼고 바로 이거 넘어가면서 공투를 해라. 공투를 해서 LH 선매입 조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꼬마 빌딩 지어서 매각을 하거나, 요건 가지 말고 공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좀 피해 가려면 그냥 이런 거 해서, 담임쌤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자기가 실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그거 팔아서 건물 하나 지은 다음에, 어차피 내가 거주를 하려면 엉덩이에 얼마나 깔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빼서 실거주 플러스 하면서 월세까지 받아가지고 현금 흐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 됐을 때 이거 매각해가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건물로 갈아타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어느 하나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대표님 하는 물건들이 지금. 그럼요. 제가 볼 때 투자라는 게 크게 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 비트코인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각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그 부동산 안에서도 보면 대부분 많이 하는 뭐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그 다음에 뭐 경매도 있고, 뭐 이런 디벨롭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토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동산 카테고리라는 큰 공통점도 있죠. 뭐 대출이 안 되고 뭐 큰 시장의 흐름은 비슷한데, 그 작은 카테고리에도 또 장단점이 있고, 또 신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막 건물주 일단 씨발 해봐야지 그냥 오고, 그래요 그냥 돈 좀 벌어봐야지 하고 오는데, 좀 명확하게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가, 원가는 줄여야 되고 매출은 올려야 되는데,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매각하는 게 있고, 근데 매각할 때는 지금은 좀 뭐 어렵고,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허들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고 뭐 이것도 만약 이자만 내라 그러면, 최근에 한 1년 전에만 해도 꼬마 빌딩이 장난 아니었죠. 이때만 해도 장난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한 사람들이 왜 못했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자본금도 하나의 허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걸 많이 했었죠. 저도 그렇고. 그전에는 제가 경매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다른 신축 강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경매랑 신축이 뭐냐면 조합이 좋아. 이게 땅을 싸게 매입하는 거야. 이게 원가를 줄이는 거거든. 가장 토지가 이제 차지하는 원가가 제일 큰데, 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경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신축을 해. 이게 뭐야? 밸류를 올리는 거야. 올려가지고 이 원가를 높이고, 이제 매각가, 매출을 높이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매를 안 한다. 그럼 땅을 제값에 주고 사고, 내가 신축이라는 거를 이제 밸류를 애들이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 판다 이런 건데, 이 양쪽으로 그냥 다 벌어져 버리면 이게 아주 궁합이 딱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비추했던 이유는, 일단은 경매로 샀을 경우에는 일단 대출이 안 됐죠. 대출이 왜 안 됐냐? 경매로 사는 거는 우리가 잔금을 치고 나서 명도를 하는 거니까, 멸실 예정인 거라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인정을 안 해줬죠. 경매로 사면은 내가 법원에 잔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명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 매매로 가게 되면은 일단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유권 갖고 오기 전에 멸실도 할 수 있고 건축 허가도 받아놓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건축 허가서만 갖고 가더라도 은행에서는 이거는 건물 지을 거니까 대출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매보다는 대출 때문에 저는 일반 매매를 많이 선호했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할 때는 땅을 사서 하는 거니까 그 개별성이 강하죠. 이거는 개별성이 강한 상품이죠, 토지가. 그래서 이렇게 한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A 필지는 건물 짓기가 완전 좋은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B 필지는 완전 쓰레기인 경우가 있어요. 항아리 필지라든가. 근데 아파트는 101동이랑 102동이랑 단지만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일반 매매로 가면, 부동산에 가면 그 수많은 개별성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살 수가 있어. 비싸더라도. 왜냐면 비싸게 사더라도 정말 그 필지가 건축하기 좋은 입지거나 하면은 한두 층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출만 내가 더 올릴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살 수 있었지. 근데 이 경매라는 거는 이제 물론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지역 중에 내가 골라야지까지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딱 원하는 필지에 나올 확률,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싼 값에 낙찰받을 확률, 이럴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를 해라,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이 일반 매매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메리트인 대출이 안 되는 게, 이미 일반 매매도 안 되잖아요. 경매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일반 매매로 가도 좀 대출 메리트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경매가 낫다 이거죠. 똑같으니까. 어차피 씨발 아까 내가 현금으로 사려매. 그러면 경매도 마찬가지잖아. 대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얘기했는데, 요즘에 경매가 하기 좋은 게, 일반 매매 대비해서 경매가 안 좋았던 게 대출이 안 나왔던 거랑 내가 개별성이 강한 상품 중에 내가 고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출도 이제는 일반 매매도 어차피 안 돼. 대출은 동급이 됐어. 근데 경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물이 많아졌어. 매물이 많아지고 이 경쟁자가 없어졌어요. 가면 다 단독 입찰이야. 매물이 많아졌다는 거는 금리 인상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가가 오를 때 땅을 싸게 사고 뭐 건축비는 그렇고, 근데 이제 분양이랑 이런 건 안 되니까 임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도 우리나라는 전세랑 월세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세가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그 수요가 다 월세로 가서 월세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 세팅으로 가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기존에는 전세를 많이 놨다고. 전세를 많이 놨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뭐 관리비랑 뭐 아니면 조금 월세 받거나 이런 거 해서 내고 이제 유지했는데 낼 이자는 많아지는데 다 전세니까 월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나 이런 게 매물들이 되게 많아졌고 지금 심리적으로 다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살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경매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 이점 중에 하나가 싸게 사는 이유가 내가 경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 근데 경쟁자가 없대. 경쟁자가 없으면 그건 일반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원래 안 됐는데 일반 매매도 안 돼.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매물은 많아졌는데 경쟁이 없다. 그럼 경매가 아니고 그냥 매매인 거야. 맞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아예 그냥 나대지나 건물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지금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 사례를 제가 한두 개 갖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수강생 한 분이 경매로 건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오. 낙찰 받았는데 그 성북구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성북구에 있는 건물인데 역세권이야. 근데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이렇게 대지가 36평인가 그래요. 36평이고 원룸이 9개. 9개? 여러분들 랜드북이란 사이트에 가면은 토지 추정가가 나와요. 이 토지 추정가가 나오는데 이 토지 추정가가 토지 감정가가 10.3억이 나오는 거야. 10.3억이 나오고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냐 감정가 10.4억이 나왔어요. 이게 당연히 유찰이 됐지. 유찰이 돼가지고 20%가 유찰이 됐어. 마이너스 20%가 유찰이 돼서 8억 4천인가 나왔는데 이거를 제 아는 수강생이 바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쟁 없이 단독 입찰로 받은 거야. 얼마에? 그냥 8억 4천에. 최저가네요. 특수 물건이었습니까? 아니야. 일반 물건? 일반 매물. 뭐 선순위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유치권도 없고 복잡한 거 없이? 복잡한 거 없이. 근데 이런 게 은근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건데 은행 대출이 세입자보다 먼저 있거든. 웬만하면 이 원룸 같은데 후순위 대출 잘 안 해주니까 웬만하면 권리상 문제가 없고 이 건물이 몇 년 된 거냐 36평 된 게 이제 6년 된 거예요. 6년 된 거. 6년 됐는데 뭐 크게 막 엄청 노후된 건 아니죠. 쓸만했어. 그래서 낙찰 받아서 내부의 도배장판이랑 뭐 조금 이제 노후된 뭐 가구 몇 개만 좀 바꿔주면 그냥 시세대로 원룸 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이제 8억 4천에 낙찰 받았는데 자 이분이 원래 아까 제가 원룸 지으려면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도 한 6억 정도 아파트 뭐 분양권 당첨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최근에 아파트를 뭐 몇 번 사고 팔고 했더니 현금 6억을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실거주 빼고. 이걸로 건물 지어서 돈을 불려봐야겠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대출도 막히고 어쩌고 하니까 이분도 경매로 눈을 튼 거야. 근데 이제 경매도 이제 뭐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부했던 그런 건물 위주로 본 거지. 했는데 내가 땅 사서 지을 만한 건물이 경매에 나왔으니까 관심이 갔겠죠.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건물 짓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세팅하냐 이걸 알려주니까 이게 건물 지어진 거를 어떻게 세팅하는 것까지 공부가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8억 4천이 싸다는 걸 판단한 거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건물을 짓는 거면은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거니까 취득세를 좀 일반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는 거니까 취득세는 좀 빡세겠지. 그래서 이분은 다주택자니까 12%를 냈어요. 취득세를 1.1억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경매니까 중개수수료가 안 나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룸 뭐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타 잡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부대 비용 같은 게 들어가죠. 보통 한 5천 정도 드는 것 같아. 자 근데 이 8억 4천에 취득세 1.1억까지 합하면 얼마 필요하냐? 9.5억이 필요하잖아. 9.5억이 필요하고 뭐 부대 비용 어쩌고 하면 대충 10억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돈이 6억밖에 없어. 근데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돈이 6억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어떻게 해? 이분이 대부를 하는 거야. 대부. 금리를 몇 프로에? 1%에. 월 1%면 한 달에 400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사가지고 야, 한 달에 400 내면 여기서 월세 400이 나와, 월세가 400 이상 나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분은 없겠지. 프레임 TV에. 있을 수도 있나? 그거는 있을 수도 있어. 대부, 야, 그렇게, 이게 아니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건물 짓는 거는 그 기간만 쓰면 된다고. 그 기간만 썼을 때 이게 월 1%냐, 아니면 연 10%냐, 연 4%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건데, 크게 보면 차이가 안 난다. 자, 여러분 이걸 해가지고 원룸을 했어.
그럼 이거 일단 명도하겠죠. 명도하고 안에 수리를 하겠지. 그 다음에 임대를 놓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겠어요, 월세를 놓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놓겠지. 전세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일단 수요 자체가 월세가 많으니까 월세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전세를 놨을 때는 월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을 못해. 야, 그러면은 야, 한 달에 400인데 전세 나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이 전세 나가지고 이걸로 갚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전세 임대 놓고 상환하면, 자, 그러면은 월 일부를 받아가지고 상환에 낙찰받아서 명도 수리하고 전세 하는데 4억이거든요. 그럼 이거 원룸이 하나에 얼마냐면 전세가 1.3억이야. 곱하기 9하면 얼마죠? 11억 7천이에요. 그런데 내가 4억을 받았잖아. 4억을 받았으면은 보통 한 원룸 3, 4개만 빼면 되잖아. 명도하고 수리하고 전세 임대를 3, 4개만 뺀다. 이것까지 쭉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넉넉 잡아요. 6개월. 자본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4억을 대출받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400만 원이야. 곱하기 6개월. 2.400이야. 그죠? 부대 비용 5천만 원 잡았고 여기다가 금융 비용 0.24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매입가 8억 4천, 취득세, 부대 비용 뭐 수리비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 2,400만 원 넣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건물 취득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 땅값, 공사비 뭐 어쩌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금융 비용 들어가는 게 비율이 어때요? 월 1분대도? 이게 뭐 2,400이냐 1,400이냐 그게 큰 차이가 안 난다니까. 6개월만 쓰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전세를 다 맞추면 사실은 이거 원가가 얼마죠 그러면? 9.5억에다가 10억에다가 거의 한 10.3억 정도 될 거야. 총 들어가는 게. 근데 전세 임대를 만약에 내가 9개를 다 풀전세를 맞춘다. 그럼 11억 7천인 거야. 10억. 원가는 10.3억이고. 근데 원가는 10.3억인데 매출이 11억 7천이다. 그거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1.5억. 이게 되는 거지. 그 원래 갖고 있던 6억 있었잖아요. 원래 갖고 있었던 6억. 여기가 7.5억이 생긴 거예요. 7.5억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겼죠, 이분은? 건물이 생겼죠. 야, 이거 건물이 야, 월세도 없이 뭐 이게 무슨 건물이 뭐 필요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건물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 일단 관리비로 들어가죠. 운영비용은. 관리비는 받으니까. 관리비를 받아서 나가는 거고 월세는 안 받지만 여러분 이자도 안 나가잖아. 이자가 안 나가니까 이분은 금리가 1000% 1000%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전세만 맞췄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겠지. 야, 그럼 전세가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까지 나오면 사실 할 말 없는 거지. 저기서 갑자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절반이 나가도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세입자 맞출 때 여러분들 아파트 갭 투자할 때는 뭐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내보내잖아요. 다 똑같아요. 1억 3천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여기서 3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원래 이게 감정가가 10억 4천이었잖아요. 땅값만 10억 3천이고 이거 건물까지 합하면 그래도 못해도 한 10억 중반, 초중반을 할 거라고. 10억 초중반짜리를 8억 4천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안전마진이 있는 거야. 바로 팔리지는 않겠지만 바로 판다 하더라도 1억 정도는 싸게 산 거지. 두 번. 이분이 일단은 보유할 때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왜? 이자가 안 나가니까. 물론 월세도 없지만 이자도 안 나가고 일단 현금 1억 5천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돈 가지고 일단은 또 투자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겠지. 시세 차익. 근데 이 주변이 또 다 재개발하고 있어요. 장위 막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때 또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6년 된 건데 한 15년 뒤에 한 20년 좀 됐을 때 그때 팔아도 뭐 땅값만 해도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10억은 안 하겠지. 더 비싸니까 좀 나중에 팔아도 되고.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풀피잖아. 플러스 1.5억. 돈이 생겼잖아요. 그죠?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월세 수익률은 없지만 시세 차익 볼 수 있고 안전마진이 있고 풀피까지 1.5억 가져갔으니까 이분은 사실은 건물을 지으려고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저 6억 가지고 경매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 3가지를 취득을 했다. 사실 황금태진님 강의 듣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 이론적인 뼈대를 알려주면 취득하는 건 네가 이제 찾아봐라. 그렇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어진 거를 매입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세팅을 한 거고 제가 원래 이제 했던 경험이나 제 이제 강의의 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렇게 하면 취득세도 일단은 12%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고 10억 4천짜리가 8억 4천으로 떨어졌을 때 이걸 단독 입찰로 혼자 가져가게 해주는 시장이 요즘이니까 가능한 거지. 평소 같았으면은 바로 신권에 낙찰되거나 아니면 유찰됐다 하더라도 거의 뭐 9억 이상에 낙찰됐을 거예요. 그런 시장에는 경매로 싸게 사는 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신축을 했을 땐 대출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경매를 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부로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신축도 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조건이 비슷하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일단 뭐 건물을 경매로 매입을 했든 건물을 지었든 간에 일단 이렇게 건물을 세팅을 했으면 일단은 뭐 전세로 해가지고 풀피를 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랐으니까 전세로는 못 버티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해라. 왜? 월세도 시세가 많이 올랐기도 했고 월세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돈이 묶이더라도 월세를 해라. 이제 뭐 이런 거를 알려드렸는데, 이분은 이런 걸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걸 한 거지. 저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네요. 만약에 저걸 10억에 샀으면 그냥 소스였을 것 같아요. 그치? 10억, 뭐 10억 4천에 샀으면. 맞아요. 일단 8억 4천에 가져갔다는 게 포인트 하나. 땅을 싸게 산 게 두 포인트지. 번째가 대부. 대부죠. 딱 대부 쪽으로 자기는 방향을 잡아서 네. 그 공백을 메꿨다는 거. 그 두 가지 포인트가 풀피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싸게 사는 게 포인트고, 지금은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교적 감정가 대비해서는 싸게 나온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되고, 대부도 여러분들 야, 월 1부면은 12% 아니야, 연 12%. 지금 그냥 은행권 1금융권 가도 막 7, 8%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은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그냥 보유했을 때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거지. 이 주택시장으로 오게 되면 전세로 약간 상환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이 좀 어렵긴 하지만 바로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기간 1년이나 2년 동안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땐 비중도 적고, 물론 그것도 부담이 되긴 되지만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다. 다만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PF를 일으키는 거나 그런 것들은 워낙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대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 그게 사업성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는 거지만, 소규모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에쿼티가 막 PF 일으켜서 하는 그런 것보다 5% 10%가 아니고 보통 한 30%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따져봐서 너무 뭐 매스컴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이해타산적인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이제 원가가 있고 매출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그 유리한 부분만 최대한 살려가지고 좀 방향을 좀 투자 방향을 좀 잘 찾아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회는 있다. 저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물건이 이거는 이제 이미 경매 물건에 나왔던 거니까 사실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제 수강생이 낙찰 받아서 소유자가 됐으니까 뭐 주소를 오픈하기 좀 애매하고, 다중주택 이제 뭐 원룸 다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나온 거 있는데 특수 물건을 하지 마시고 뭐 선순위 있는 거 말고 정상적인 거, 쉬운 거, 이런 거를 가면 의외로 좀 싸게 낙찰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월세나 전세 시세 같은 거 좀 계산만 해보면 사실 뭐 잠깐 돈만 끌어 쓰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뭐 이자를 계산해봐 가지고 이게 수지 타산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뭐 행동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경험해보면 건물주도 되고 돈도 좀 벌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이분은 이제 6억이었는데 7억 5천이 되잖아. 뭐 이거 됐으면 또 이런 또 경험치도 쌓아가고 돈도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더 크고 좋은 물건을 할 수 있을, 이렇게 이제 저는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또 경매 물건 열심히 찾으실 것 같은데요. 엄청 찾고 있죠. 이분은 지금 경매 물건도 찾고 일반 부지도 많이 찾고 있어요. 일반 부지도 찾아서 어떤 걸 찾냐면 이미 건축 허가가 난 나대지. 그래서 지금 뭐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명도하고 계약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하니까 이분 좀 쉽게 가려고 이미 지어진 건 해봤잖아. 근데 바로 신축 안 하고 이미 멸실도 되고 건축 허가까지 난 거를 사버리면 그냥 시공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찾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비교적 좀 그 사람들이 하다가 만 거,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 거를 사서 이제 해보려고 이제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심 좀만 가지면 돈 벌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 저도 뭐 고수는 아닌데 부동산 고수나 정말 뭐 꾸준히 실행해가지고 돈 버는 분들은 정말 뭐 그 화랑기 때면은 뭐 개나 소나 돈 벌잖아 솔직히. 그때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재테크 시장에 등지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관심 갖고 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또 약간 돈 벌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때 나중에 다시 시장이 호전됐을 때 또 그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장이긴 건 맞다. 저도 사실은 지금 11월인데 올해 안에 뭐 신축 하나 더 하려고 사실은 현찰도 좀 모아놨고 또 해요? 하려고 했었죠. 땅도 엄청 찾았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기도 하고 대출도 막혀 있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려놓은 거나 잘 하자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강의 사업이나 이런 거에 좀 사업에 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뭐 강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강의도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강의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도 런칭하려고 오히려 그냥 일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간에 뭐 이게 어려우면 다른 거에 신경 써서 어쨌든 뭐 돈 버는 구조나 이런 거는 꾸준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 투자 쪽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업이나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도 있고 뭐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평생 가는 거라고 봐요. 어차피 평생 갈 거면 화랑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평생 할 거 고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도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다각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만 투자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자산도 많이 불리셨고, 물론 안 팔리겠지만 최근에 몇 개 정리하셨던 분들은 현찰만 딱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좀 잡아서 또 그 다음 또 호황기 왔을 때 더더운 상급지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